남은 시간 30분. 폐기물을 가지러 오기 전 어머니의 유산을 찾아라.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서울 한복판 32층짜리 신축 아파트 옥상에는 이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하나 있었다. 회색 바닥 위에 나란히 줄지어 선 스티로폼 박스들. 그 안에 가득 담긴 검은 흙에서는 도심에서는 맡기 힘든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상추,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말순의 손이 닿은 자리마다 무언가 자라고 있었다. 말순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왔다. 며느리가 선물한 등산복 대신 낡은 광목 앞치마를 두르고 발에는 흙 묻은 장화를 신었다. 나이 든 손가락으로 흙을 살살 헤집으며 뿌리 상태를 살피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 같았다. 우리 정우, 우리 새끼. 아들 이름을 혼자 되뇌며 흙을 다독이는 손길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이 상추가 자라면 아들에게 쌈을 싸줄 수 있다. 이 고추가 붉어지면 김치를 담가줄 수 있다. 말순에게 이 흙은 서울에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거실로 내려온 말순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수진과 마주쳤다. 장화를 벗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렀고 며느리가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사온 베이지색 명품 매트 위에 흙 발자국이 찍혔다. 수진은 말없이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순은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지 못한 척했는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옥상에서는 초파리가 들끓었다. 무더운 날씨에 흙과 퇴비 냄새가 뒤섞이자 어디선가 까만 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수지는 살충제 캔을 들고 옥상에 올라와 스티로폼 박스 주변에 뿌려댔다. 분사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다. 빨래를 널러 나온 윗집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수지는 괜스레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랜 친구와 통화를 했다.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했지만 얇은 벽 사이로 말순의 귀까지 흘러들어왔다. 어머니 텃밭 때문에 창피해서 손님도 못 불러. 옥상 카페처럼 꾸미고 싶은데. 말순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정성껏 뜯어온 상추 한 소쿠리를 수진 앞에 내밀었다. 이슬 맞고 자란 것이라 싱싱하다며 오늘 저녁 고기 구워 먹을 때 쌈 싸 먹으라고 했다. 수진은 소쿠리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마트 채소가 세척도 다 돼 있고 위생적이어서요. 거절이었다. 말순은 그래, 그렇지 하고 소쿠리를 도로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마트에서 산 포장 상추가 올라왔고 뜯어온 상추는 냉장고 한켠에서 조금씩 시들어갔다. 말순은 그 상추를 버리지 않았다. 며칠 뒤 혼자 다시 옥상에 올라가 시든 잎을 흙 옆에 묻어주었다. 그게 퇴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냥 버리기가 아까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손이 흙에 닿는 순간 말순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이 흙만은 자신을 거절하지 않았다. 전화는 아침 일찍 걸려왔다. 경상도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50년 넘게 안부를 주고받던 순례의 부고였다. 수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말순은 눈물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영정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 수진에게는 짧게 말했다. 친구가 갔다고, 며칠 다녀오겠다고. 수진은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수진은 잠시 거실에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업체 측에서 날짜와 규모를 확인하고 수진은 간단히 답했다.
이틀 뒤 오전 중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살 좋은 오후였다. 스티로폼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안에는 말순의 손길이 닿은 상추와 깻잎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수지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이미 그 자리에 라탄 소파를 놓고 작은 조명을 달고 친구들을 불러 티파티를 여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이틀 뒤 오전 작업복 차림의 남자 둘이 카트를 끌고 옥상에 올라왔다. 흙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들어 올리던 남자 하나가 수진에게 물었다. 멀쩡한 것들인데 그냥 버리는 거냐고. 식물도 아직 살아있다고. 수진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쓰레기니까 치워달라고.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박스들이 하나씩 카트에 실려 내려갔다. 흙 냄새가 잠깐 복도를 채웠다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사흘 만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섰다. 내추럴한 결이 살아있는 북유럽풍 라탄 소파,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행잉 조명, 그리고 관리가 쉬운 공기정화 식물 2개.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 친구에게 보냈다. 답장이 빠르게 왔다. 예쁘다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수지는 처음으로 옥상이 자기 공간처럼 느껴졌다. 말순이 돌아온 것은 나흘 뒤였다. 고향 친구의 빈자리를 가슴에 안고 올라온 말순은 현관에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옥상으로 향했다. 오는 내내 텃밭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 물을 못 줬으니 목이 마를 거라고 생각했다.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말순은 그 자리에 멈췄다. 흙이 없었다. 상추도 깻잎도 고추도 없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스티로폼 박스도 낡은 호미를 걸어두던 철사고리도 없었다. 대신 처음 보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 조명이 달려 있었다. 깔끔하고 예뻤다. 그리고 완전히 낯설었다. 말순의 손에서 보따리가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그 소리에 수진이 옥상 문 너머에서 인기척을 느꼈지만 선뜻 나오지 못했다. 말순은 텅 빈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발대발할 것이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수지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순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방으로 들어간 말순은 문을 잠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수지는 문 앞에서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소리보다 무거웠다. 수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고 복도에 혼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말순이 방에 틀어박힌 지 사흘째였다. 밥상을 들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고 억지로 문을 열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워 있었다.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수지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거니 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말순의 손등을 보고 멈칫했다. 뼈가 비칠 것처럼 얇아진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정우가 퇴근하고 들어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수진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정우는 곧장 어머니 방으로 갔다. 불도 꺼진 채 누워있는 말순의 등 뒤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참 말없이 있다가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밥 좀 먹어야 한다고.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가 다시 물었다. 텃밭이 많이 보고 싶냐고. 그때 말순이 천천히 돌아 누웠다. 형광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말순의 눈이 정우를 찾았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다. 그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고. 그게 전부였다.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정우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냥 흙이 아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우는 방을 나오면서
수진에게 물었다. 텃밭을 어디로 버렸냐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먼저 찾아갔다. 담당자는 대형 폐기물은 지하 하치장에 이틀간 보관했다가 수거업체가 가져간다고 했다. 수거 날짜를 확인했다. 오늘이었다. 정우는 뛰었다. 지하 하치장은 아파트 주차장 끝,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구석에 있었다. 낡은 가구들, 망가진 유모차, 깨진 화분들이 뒤엉켜 있었다. 정우가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하라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구 쪽으로 빗줄기가 비껴 들어왔다. 정우는 우비도 없이 파편들 사이를 헤집기 시작했다. 스티로폼 조각들을 들추고 검은 봉투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흙이 섞인 것들은 손으로 짜보고 무게감이 있는 것들은 바닥에 내려놓고 열어봤다. 한편 수지는 옥상에 올라가 빨래를 걷다가 구석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말순의 낡은 홈이었다. 녹이 쓴 날 위에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철사고리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수지는 호미를 집어들었다. 한참 바라봤다. 가볍고 낡고 별것 아닌 물건이었는데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내려놓기가 어려웠다. 말순이 매일 이것을 쥐고 흙을 팠겠구나 싶었다. 새벽마다 혼자 올라와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수진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죄책감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모호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감각이었다. 지하 하치장에서 정우는 이미 30분째 뒤지고 있었다. 손에 흙이 가득 묻었고 무릎이 젖었다. 수거 차량이 오전 중으로 온다고 했으니 시간이 없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제일 구석 쪽에 밀려나 있는 스티로폼 박스. 더미 아래에서 검은 비닐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흙이 묻은 채 단단히 묶여 있었다. 정우가 손을 뻗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정우 자신도 몰랐다. 그냥 흙이 아니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정우는 비닐 뭉치를 가슴에 안고 하치장을 나왔다. 입구에서 수거업체 트럭과 마주쳤다. 1분만 늦었어도 그냥 사라질 뻔했다. 정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흙 냄새가 코끝에 번졌다. 이걸 어머니한테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 안에 무언가 있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우가 비닐 뭉치를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 수지는 부엌에 있었다. 정우의 손과 무릎이 흙투성이인 것을 보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탁자 앞에 앉아 비닐 뭉치를 내려놓았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정우가 천천히 비닐을 닫기 시작했다. 겹겹이 묶인 비닐 매듭을 하나씩 풀었다. 수지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뭔가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얼굴이었다. 비닐이 한 겹 벗겨지고 또 한 겹 벗겨졌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흙 냄새가 진해졌다. 마지막 겹을 열자 안에서 작은 것들이 나왔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약봉투였다. 오래되어 글씨가 번진 봉투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7년 전이었다. 정우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약이 남아 있었다. 먹다 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뜯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 옆에는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다. 펼쳐보니 진단서였다. 치매 초기, 7년 전 날짜, 말순의 이름. 정우의 손이 멈췄다. 수진도 숨을 멈췄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어머니가 7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병원에 다니면서도 약을 받아오면서도
혼자 감당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옥상에서 흙을 만졌다는 것. 비닐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낡은 통장 하나였다. 거표지가 달아 글씨가 희미해진 통장이었다. 정우가 펼쳤다. 입금과 출금 내역들이 빼곡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몇만 원씩, 어떤 달은 10,000원 단위로 쌓인 숫자들이었다. 그런데 통장 여백 곳곳에 볼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느껴졌다. 며느리 고생시킨 돈, 손주 학원비, 정우 양복값, 제삿날 음식값. 정우는 그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었다. 돈을 쓴 것이 아니었다. 미안한 것들을 적어둔 것이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그 금액을 계산해서 적어 놓은 것이었다. 언젠가 갚겠다는 건지 아니면 잊지 않겠다는 건지. 숫자 옆에 날짜도 적혀 있었다. 몇 년에 걸쳐 쌓인 기록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보았다. 며느리 고생시킨 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다. 수진이가 싫은 표정 지을 때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수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비닐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편지였다. 반으로 접힌 편지지 한 장. 말순의 투박한 글씨로 가득 찬 편지였다. 정우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처음부터 흔들렸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생겼다고. 가스불을 잠갔는지, 약을 먹었는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서웠다고. 그런데 흙을 만질 때만큼은 손이 기억했다고. 얼마나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물을 줘야 하는지, 씨앗을 얼마나 깊이 묻어야 하는지. 머리가 흐려질수록 흙을 만지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것들을 흙 속에 묻어두었다고. 거기 두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다고. 정우가 편지를 다 읽지 못했다. 목소리가 끊겼다. 탁자 위에 편지를 내려놓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옥상에 올라간 것이, 흙을 손으로 다독인 것이, 상추를 건네며 웃은 것이 전부 다시 보였다. 그것이 어머니가 자신을 붙잡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라고 불렀던 말이, 치워달라고 했던 전화가 수진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거실에 밤이 깊도록 2 사람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편지와 통장과 진단서가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우는 한참 만에 세수를 하고 나왔고 수지는 그 사이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다. 치울 수가 없었다. 그것들이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수진이 일어선 것은 자정이 가까워서였다. 말없이 말순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말순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눈을 뜨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은 말순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말순의 발을 2 손으로 감쌌다. 거칠고 딱딱한 발이었다. 평생 서서 일하고 밭을 메고 자식들 뒤를 쫓아다닌 발이었다. 수지는 그 발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이 먼저 나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 하나를 겨우 꺼냈다. 더 이어가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다. 말수는 한동안 그 울음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을 토닥였다. 주름진 손바닥이 수진의 손 위에서 느리게 움직였다. 내가 미안하다. 말순이 먼저 말했다. 예쁜 집에 흉물스럽게 해놓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말순을 바라보았다. 말순은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나도 알았다. 내가 창피한 거. 근데 그 흙을 못 놓겠더라고. 손이 자꾸 거기 가고 싶더라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도 설명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말순의 발을 더 꽉 쥐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밥을 먹었다. 많이 먹지는 못했다. 반 공기 정도였지만 수진이 떠다 준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정우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 주었다. 셋이 함께 앉은 식탁이 오랜만에 조용하고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수진은 함께 집을 나섰다. 동네 화원이었다. 수진이 먼저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다.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흙, 상추 모종, 작은 화분들을 달라고. 정우는 뒤에서 카트를 끌며 수진이 고르는 것들을 담았다. 화원 주인이 어디에 키울 거냐고 묻자 수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옥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화분들을 한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같이 옥상 가요. 말순은 방에서 나왔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화분들을 보더니 말없이 앞치마를 꺼내 둘렀다. 옥상에는 여전히 라탄 소파와 행잉 조명이 있었다. 그 옆에 빈 자리를 골라 화분들을 늘어놓았다. 말순이 흙 포대를 열고 화분에 담기 시작했다. 손이 흙에 닿는 순간 말순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렸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것이 열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수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나도 해볼게요, 어머니.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아 흙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뿌리가 숨을 못 쉬거든. 수진은 말순이 시키는 대로 손바닥으로 흙을 살살 눌렀다. 차갑고 보드라운 감촉이었다. 이런 거였구나 하고 수진은 생각했다. 말순이 매일 새벽 여기 올라온 이유가. 흙을 채우고 모종을 심으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다. 말순은 고향 마을 뒷산에서 나물 캐던 이야기를 했고 수지는 어릴 때 할머니 밭에서 고구마를 캐다 혼난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어린 시절을 처음 들었다. 몇 년을 한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었다.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정우가 음료수 3캔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다. 소파 위에 셋이 나란히 앉았다. 화분들 사이로 작은 새싹 하나가 흙을 밀고 올라오고 있었다. 말순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 봐라, 벌써 나왔네. 정우와 수진이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그냥 셋이서 그 작은 초록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노을이 옥상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오랫동안 엇갈렸던 세 사람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맞닿았다.